어,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1학기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라는 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수업할 김준현 교수입니다. 음,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어, 이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OT를 하고 짤막한 수업 진행을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은 학생들이 참석은 안 했는데요. 빨리 좀 참석을 해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난 학기처럼 이번에도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이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게 됐네요. 좀 아쉽기도 하지만 예,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참고로 제가 아직 이 LMS가 지금 이 로그인이 안 돼가지고 약간 폭주가 걸려 있는지 LMS에 제가 자료를 못 올렸는데,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LMS에 다시 로그인이 되면은, 오늘 수업과 관련된, 그리고, 1학기 동안의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수업 계획과 다음에 강의 교환, 이런 것들을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따로 있기는 한데, 특별히 학생들이 뭐 굳이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교환을 매주마다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그 출석의 경우는 이번 주는 뭐 첫 주다 보니까 출석 체크는 제가 안 하고요. 다음 주부터 출석을 할 텐데, 지난 학기의 경험으로 비춰봐서는 제가 좀 출석을 시작할 때 좀 한 명 한 명 호명을 좀 해서 출석을 체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안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분이 출석을 했는지 제가 막 헷갈리고 그래서 성적 산출할 때도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어, 예. 지금 11시 3분인데 11시 5분부터 수업 OT를 비롯해가지고 오늘 수업을 진행할 텐데 오늘 첫날이니까 12시 15분까지 원래는 수업 시간이 돼 있지만 빨리 끝내고 12시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네, 음, 수업 시작에 앞서서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수업 계획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수업 방식은 보시는 것처럼 원격 온라인 강의이기는 한데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고 학교 당국에서
수업 방침과 관련된 변경이 있을 때는 추후 변경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현재 상황으로 비춰봐서는 지난해처럼 올해도 아마 한 학기 내내 원격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 및 시험인데요. 과제물은 한 학기에 레포트 2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중간고사 레포트를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는 레포트로 대체를 하고 기말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할 예정인데 아마도 지난 학기에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경우는 제가 어떻게 그 기말고사를 치르는지 좀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나중에 제가 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고요. 성적 산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좀 많을 텐데요. 첫 번째 출석은 30%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물은 20%, 세 번째 기말고사 50% 해서 합산해가지고 성적을 산출을 하도록 하고요. 교환은 제가 매주마다 제작한 PPT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교재로는 현대지방자치론, 다음에 또 지방자치 가이드북이라는 책을 참고 교재로 활용을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교재로 좀 이렇게 같이 수업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그 교환을 강의 후에 LMS 강의에 올려놓고 또 그 교환에 따라가지고 강의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수업에 참여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 일정인데요. 보시다시피 총 우리가 15주차까지 있네요. 15주차 중에 8주차는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나머지 14주차, 다음에 또 15주차는 또 기말고사니까 한 13주차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3주차까지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이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같이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란 무엇인지, 또 외국의 지방자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다음에 그 역사가 어떤지를 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3주차 때는 집권과 분권의 의미, 여기서 집권이라 하면 중앙정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흔히들 우리가 정치 권력이다라고 하면은 중앙 권력을 어, 획득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중앙 집권을 란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분권이라 하고 하면은 지방 분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정부의 권한을 각 수원시라든지 뭐 김포시라든지 혹은 서울시라든지 이런 이제 기초자치단체나 혹은 광역자치단체에게 권한을 얼마나 위임을 했는지 여부를 이제 분권이라고 해서 지방 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도 또 지방 선거가 있는데 지방 선거를 통해서 이 분권을 맡아가지고 운영해야 될 시장 혹은 뭐 의원, 지방 의원들이죠. 이런 분들을 또 선출을 하는 거죠. 다음에 우리가 중앙 집권의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음, 어, 뭐, 대통령 선거 혹은 또 국회의원 선거, 이런 좀 중앙 집권을 위한 선거가 또 치러지죠. 그래서 이 집권과 분권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주차부터 대략 한 3주차에 걸쳐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과 정책 결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만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보통은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죠.
로컬 가버먼트라고 해서 지방 정부라고 쓰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이 단체라는 의미로서 약간 정부보다 격이 낮은 등급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 정부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방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4주차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다음에 계층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하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기관의 구성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미, 주민을 같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주차 때는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다음에 각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현안을 둘러싼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들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좀 원활하게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갈등을 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 때는 현재 경기도의회 의장이신 장영국 의장님을 모시고 지역사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특강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고 또 경기도의회가 있는데 경기도 의원 4년 동안 역할을 하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남경필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의 집행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집행부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런 집행부의 사무들을 관리, 감독하고 다음에 견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죠. 그래서 지방의회, 뭐 국회와 뭐 나라의 중앙 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곳은 국회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사무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곳은 경기도의회.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수원이다 혹은 뭐 어디 안양시다 뭐 이런 수원시나 안양시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견제하고 균형을 해주는 곳은 또 마찬가지로 수원시의회 혹은 안양시의회 이런 데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도 한 4년간의 경기도 의원으로서 좀 역할을 했었고 그 인연으로 해서 우리 장영국 경기도 의장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월 27일부터 이제 지방자치의 운영과 참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회의 역할, 권한, 다음에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그리고 그에 따른 정당 참여, 우리나라는 정당 정치를 표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특강 두 번째로 김보라 경기도 안성시장이시죠. 이분 역시 뭐 저하고 똑같이 경기도 의원을 하셨던 분인데 현재 경기도 안성시장으로 좀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분을 모셔서 또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안성시의 지역 혁신들을 이뤄내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생생한 얘기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월 18일부터 해서 2주에 걸쳐 가지고 지방자치 운영과 참여 두 번째, 그래서 균형 발전, 다음에 또 지방 재정은 뭐 어차피 살림을 이끌어 나가려면은 그 돈이 대한 그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지방 재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지방자치와 세계화, 세계화와 지방자치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뭐 이제
학생들 중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이제 세방하라 그래서 글로컬라이제이션, 예전에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혹은 또 현지화라 그래가지고 또 로컬라이제이션, 그래서 좀 따로따로 이렇게 각각의 경향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합해져 가지고 뭐 우리 것이 세계적인 것이요 뭐 이런 것처럼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글로벌의 글로 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의 라이제이션을 합해 가지고 세방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세계를 지향하는 지방, 거꾸로 또 지방을 지향하는 세계. 이게 약간 서로 상호 통합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글로컬라이제이션. 그래서 이제는 지방자치와 세계화는 결코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살고 있는 김포시의 경우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해가지고 이제는 굉장히 많은 그 다문화 가족들이 함께 이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공간 내에도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함께 같이 살고 있을 건데 그 해당 지자체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러시아의 뭐 모스크바다 뭐 혹은 뭐 블라디보스토크다 뭐 이런 데하고도 같이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우리 김포시의 어떤 농산물이라든가 문화를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데다가 전수하고 또 거꾸로 블라디보스톡의 그런 이제 문화와 어떤 그 농산물 혹은 뭐 어, 상품 교육들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식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는 세계, 또 거꾸로 또 지역을 무시하지 않는 세계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제는 글로컬라이제이션 시대다라는 이제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지방행정 경영화. 당연히 어떤 내가 뭐 김포시를 이끌어간다, 수원시를 이끌어간다, 혹은 뭐 안성시를 이끌어간다, 내지는 뭐 경기도, 서울시 이런 데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경영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경영을 잘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 시장으로서 역할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경영이라고 한다면은 뭐 기업 경영을 대부분 다 떠올리실 텐데 이 공공부문의 경영은 약간 성격이 다르겠죠. 왜냐하면 기업 부문의 경영이라 하면 이익이 최우선이죠. 그래서 얼마나 적은 그 자원을 투입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창출할 것인가. 이것이 경영의 최대의 핵심적인 어, 이유라고 한다면 공공부문, 즉 우리 시정을 펼쳐나간다든지 혹은 도정을 펼쳐나간다든지 한 상태에서의 경영이라고 한다면은 이 이익을 우선할 수가 없겠죠. 오히려 시민들 혹은 도민들의 공공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는 것이 그걸 이제 우리는 공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을 얼마나 최우선으로 실현을 할 것인지가 화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경기도만 해도 도민이 1,400만 명이 되는데 1,400만 명 전부 다가 똑같이 이익을 딱그 만족하거나 혹은 나누기가 쉽지는 않겠죠. 불가능하죠. 얼마나 많은 그 도민들이 찬성을 하고 그에 따른 그 효능감을 느끼게끔 하느냐, 이제 그런 정책들을 펼쳐내느냐, 이것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은 또 4년에 한 번씩 그 과제에 대한 평가들을 통해 가지고 표로서 또 재신임을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지방행정 경영과 관련된 내용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데 사실 행정의 내용 중에 하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행정 서비스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혹은 도민들한테 제공을 해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사소한 걸로 치자면은 우리 뭐 집에 서류를 뭐 띄러 갈 때 얼마나 그 해당 공무원이
좀 행정 서비스를 빨리 진행을 해주느냐, 혹은 꼼꼼하게 해주느냐, 이런 거에서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지역 내에 뭐 교통이라든가 혹은 뭐 수도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 시청 공무원들 혹은 도청 공무원들이 에, 자발적으로 내지는 얼마나 능률적으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은 약간 이 항상 아까 얘기한 공공부문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자칫 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흔히 철밥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복지부동에 괜히 튀면 안 곤란하다 혹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오히려 탈이 나면 곤란하다 그럼 그런 이제 자세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공무원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비판들을 좀 많이 하는데 사실 뭐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가 예전엔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 공무원들은 예전처럼 그렇게 뭐 복지부동 내지는 뭐 무사한 일 이렇게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행정 서비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혁시켜내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많은 시민들에게 그리고 또 도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게끔 그 정책 방향들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14주 차에는 또 특강 세 번째 경기도 고양시장이시죠. 이재준 시장님. 이분 역시 또 저하고도 같이 경기도 의원을 하셨던 분인데 경기도 고양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코로나19 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드라이브 스루 해서 그 코로나19 뭐죠? 검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도입해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진. 그래서 그 사례가 해외에도 많이 퍼져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드라이브 스루로 해가지고 코로나 검진 방식들을 다 채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래서 우리 이재준 경기도 고양시장님으로부터 본인의 어떤 시정 철학, 다음에 지방행정의 어떤 역할과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주 차인 6월 8일 날 기말고사를 치를 텐데 기말고사는 일단 현재로서는 논술로 좀 제가 염두에 두고 있고요.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께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이 당구장 표시 수업 일시와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물론 뭐 이 수업 일정에 맞춰서 좀 뭐 진행은 하긴 하겠지만 혹시라도 뭐 다른 좋은 내용이 있거나 내지는 좀 더 보강돼야 될 거나 혹은 뭐 특강을 더 원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약간 수업 일정을 조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 있는 학생들 뭐 이 타이프로 해가지고 저거 보내주세요. 자막으로 해서. 이 채팅으로 해서, 뭐, 질문하실 학생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도, 뭐 필수는 아니고요. 제가 나중에 이 PPT는 강의 교환은 그 LMS 방에 다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LMS 방에 올려진, 이 PPT를 참조를 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참고교재에서 두 가지를 올려놨죠. 예, 현대지방자치론 1, 2와 지방자치 가이드북. 여러분들 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교재들을 구입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또 다른 학생 없나요? 예. 아무튼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함께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라는 제목으로 해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같이 할 텐데, 자, 지방자치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생소할 겁니다. 나아가서 또 지역사회, 그러니까 또, 어, 예, 아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MS 강의 계획서를 올리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LMS의 강의 LMS가 지금 아직 로그인이 안 돼 무슨 문제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정상화되면은 제가 강의 계획서와 또 교환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학생 여러분들은 뭐 지역사회, 아니 뭐 지방자치 그러면은 좀 막연하게 알고 계시거나 혹은 약간 좀 생소하거나 내지는 그동안 솔직하게 뭐 관심 없었던 학생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항상 뭐, 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는 뭐, 이번에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그렇지만,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어떤 특정 법안 가지고 서로 다투는 그런 장면들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별로 안 다루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의 관심에는 조금 멀어져 있는 사안이기도 할 것 같은데, 사실 지방자치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사실상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서는 약간 좀 간과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제가 김포시에서 살고 있으면서 뭐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예를 들어가지고 뭐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든지 내지는 어, 뭐 학교가 뭐 주변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가 얼마나 있는다든지 내지는 공원이 또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병원은 또 얼마나 있는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각종 인프라를 비롯한 어떤 여러 가지 어, 기재들은 각 지역 사회에서 그리고 그 지역 사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김포시 같은 경우 김포시장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한 그 시의 시청의 그 담당자들이 그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제 삶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마을버스 같은 경우가 저는 이제 마을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을버스를 예를 들어서 어 이용객이 많이 줄었다 그래 가지고 하루에 10번 다니던 것을 뭐 5번으로 줄인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렇다면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불편하시겠죠? 그런데 또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10번을 운영을 해봤더니 도저히 이제는 수익이 안 나더라. 어쩔 수 없이 5번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거기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5번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정도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시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까요? 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마을버스 공용제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더라도 일부 그 교통이 소외된 지역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버스가 원활하게 좀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뭐 5번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그대로 10번으로 운행을 하게 하는데 대신에 수익은 뭐 시청에서 좀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손으로 어떻게 읽어내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자, 그리고 뭐 지역사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 지역사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떠한 미래를
설계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의 하나의 또 포함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OT는 이렇게 하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지방자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11시 반인데요. 오늘은 뭐 첫 수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첫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12시까지만 마무리하고 선생님 여러분들 오늘 또 점심 맛있게 드셔야 되니까 12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수업이 화요일 날 11시에서 12시 15분, 다음에 또 목요일 날 9시 반에서 10시 45분까지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1부, 2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냥 제가 교환은 그냥 이렇게 한 주짜리 이렇게 만들어서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두 번에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지금 제 목소리는 다 잘 들리시나요? 좀 대답 좀 해주시죠.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음, 예, 저는 지금 이제 이 풀 화면으로 파워포인트를 띄워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 이 뭐 채팅창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이 따로 이렇게 화면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이 PPT만 보면서 이렇게 막그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약간 여러분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세요. 자, 지방자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중앙정부 내지는 뭐 국회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뭐 예산 법률 가지고 많은 그 논란들을 펼치고 있는데 물론 그런 거대한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구체적으로 내 삶에 끼치는 영향은 각 내가 살고 있는 삶터에 직접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내 삶에 영향을 끼치겠죠. 근데 예전에는 이것이 이제 뭐 민주화되기 이전에 독재 시대일 때는 사실상 내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뭐 위에서 명령과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냥 그거대로 시청의 행정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죠. 예, 좀 이따 살펴볼 텐데 그러한 시대를 거쳤지만 사실 1987년도 민주화를 이뤄내고 1991년도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을 시켜내면서 이제는 말 그대로 김포시의 주인은 나니까 내 의견이 반영되는 그리고 또 내 의견이 반영되는 경기도 또 내 의견이 반영된 대한민국 이런 것처럼 민주화 시대의 지방도 이제는 우리의 손으로 이끌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운동이 펼쳐졌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도에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하기는 했지만 지방자치 역사는 이미 수백 년에 걸쳐가지고 서구 유럽을 비롯해서 수백 년에 걸쳐가지고 정착된 우리의 어떤 정치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아,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잘 경험하지 못했던 지방자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함께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 지방자치의 본질과 이념. 그래서 제1절 지방자치 정의와 목적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배우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정의라 하면 아까 제가 내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그, 주인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좀 더 요거를 세련되게 여러분들과 말씀드리자면, 지역사회, 지역 단위로 주민들이 자율적인 행정을 통해서 복리를 실현하는 정치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그래서 영어로는 로컬이죠. 다음에 자치, 오토노미를 합해서 지방자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로컬 셀프 거버먼트로 싹 내용이 바뀝니다. 예. 이 자치할 때의 오토노미는 좀 자율의 의미가 강하죠. 자율의 의미가 강하죠. 자치라는 의미도 있지만 개개인만 놓고 본다면은 자치라는 개념보다는 자율의 의미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지방과 함께 묶였을 때는 오토노미를 하지 않고 로컬 셀프 가버먼트라고 합니다. 이 가버먼트는 통치를 의미하죠. 그래서 자율이라는 개인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자율이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스스로 통치를 한다라는 의미로서 가버먼트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라 한다 하면 특정 개인의 입장만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김포시의 인구가 50만인데 50만 명 전부 다의 입장은 100%다 그 반영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동의하는 그런 그 통치 체제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자치 탄생과 발전에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미식입니다. 영국과 미국이죠.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주로 예전부터 주민총회 중심의 자치 전통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지역 단위의 이런 그 통치기구, 지방정부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지방정부의 상대적 독립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여러분들 미국 같은 경우 지난 그 대선 때 각 주의 뭐 선거 제도가 다뭐 개표 방식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51개 주가 있는데 51개 주마다의 독립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다. 샌프란시스코와 그다음에 옆에는 라스베가스다. 라고 하면은 서로 같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허용을 하는 대신에 뭐 라스베가스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제 뭐 창조론 이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 수업 시간에 진화론만 공부시킬 것이 아니라 창조론도 공부시켜야 된다. 수업시켜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는 창조론은 그거는 비과학의 영역이다. 때문에 수업시켜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해놓는 데 비해서 또 어떤 주는 무슨 소리냐. 창조론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뭐 수업을 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서로가 상이하게 다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텍스 같은 경우에도 세금 같은 경우에도 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담배를 놓고 봅시다. 뭐 담배들을 않겠지만 어쨌든 담배 같은 경우만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 피고 있는 담배가 뭐가 있나요? 아무튼 뭐 에세다 에세라고 하는 담배가 있는데 담배는 뭐 어느 주에서는 그 담배 세금이 뭐 10%다라고 하면 또 어느 주는 뭐 15%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텍스도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담배세 그러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전라도에서 사든 뭐 경기도에서 사든
어떻게든 간에 뭐 담배세는 딱 정해져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 주마다 그런 텍스도 좀 다릅니다. 물론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죠.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 주마다의 그 독립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51개 주가 모여서 한 국가를 이뤄냈다. 그래가지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연합, 다시 말해가지고 연방제, 연방, 네, 죄송합니다. 연방공화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영미식 같은 경우는 주민총회 중심의 자치전통이 강하다. 즉 다시 얘기해가지고 좀 각 개별 마을 단위의 그리고 주민 단위의 자치전통이 굉장히 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대륙식입니다. 주로 이 대륙식은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국가에 의해서 부여된 단체 자치의 전통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집권과 분권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 주로 아까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할 텐데 우리가 지방자치를 얘기할 때 자치와 분권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아니, 뭔 소리야?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하는데 뭐 또 자치와 분권 또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자치와 분권이다라고 얘기할 때의 자치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행정에 참여하는 그러한 직접 민주주의를 일정하게 실현하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의 자치를 얘기하는 거고 다음에 또 분권이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의 권한들이 일부가 우리 뭐 지방정부에게 위임되는 방식 그래서 어, 분권화가 이루어져서 지방 스스로가 해당 그 사무와 행정 영역에 대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의 또 분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얘기를 할 때는 이제는 영미식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자치, 다음에 대륙식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분권,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치와 분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은 이 두 가지가 다 혼합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제도, 아까 얘기한 자치의 주민참여제도와 그다음에 또 대륙식의 지방분권정책 이것이 합쳐진 방식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지방자치라 함은 사실 지방 공공단체, 즉 지방정부죠.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일정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혹은 대표를 뽑아서 지역 내의 다양한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함으로 해서 이를 통해 가지고 주민의 복리를 어, 최대화하는 것을 지방자치다라고 얘기하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 단위로 일정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내지는 대표자를 뽑아서 지역 단위 내의 행정 사무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정치적 행위를 지방자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방자치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방행정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서 지방의 균형 발전과 다음에 국가의 민주 발전을 확보하는 것을 지방자치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지방행정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한 지방의 균형 발전과 국가의 민주 발전 확보 이는 사실 법률상에 좀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1조의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바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효율적이되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민주적인 운영. 그 다음에 균형 발전을 이루어내고 동시에 이것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발전을 민주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을 지방자치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는 대략 네 가지 정도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지방자치 목적의 정치적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은 민주주의를 전반적으로 고양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민주주의 훈련장에서 자유와 평등, 인권의 존중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민주주의 훈련장이다라고 할 때의 자유, 사상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방자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벗어나서, 즉 예전처럼 뭐 독재 시대에 중앙에서 명령하는 거 방식의 통치를 벗어나서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자유의사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죠. 지방자치, 셀프 거버먼트, 즉 스스로 통치하는 자치를 진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유의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사상을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평등사상을 또 마찬가지로 구현을 한다. 즉, 자유주의는 평등주의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죠. 왜냐하면 사실 뭐 부자든 가난한 자든 혹은 몸이 불편한 분이든 아니든 간에 투표는 다 하나씩 있고, 그리고 또 각자의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한 스스로의 발언권들은 다 누구한테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등 사상을 같이 실천하는 당으로서의 지방자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인권 존엄 사상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당연한 거겠죠. 우리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이념은 자유와 평등, 그 다음에 또 인권 존중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유와 평등이 기본적으로 인권과 분리돼서 운영될 수가 없는 것처럼 지방자치는 이 인권의 존중이 실현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뭐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혹은 장애인 인권이라든가 혹은 사회적 약자라든지 혹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런 좀 약자들에 대한 인권들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동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식의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과 예산들을 확보를 해서 그 인권들을 존중하고 지켜내는 그러한 어떤 시정들을 많이 펼쳐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국가 기능 확대에 따른 관료화에 대한 견제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주주의 사회이죠. 민주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커진 이제 그 선진국으로 돼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의 입김이 강해지는 거죠. 물론 뭐 예전처럼 독재 시대처럼 옛날엔 다 그냥 뭐 중앙정부에서 명령하면은 무조건 뭐 지방정부가 따라야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형식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입김이 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앙정부의 공무원들, 즉 관료라고 하는데 이 관료들의 어떤 그 세진 입김 이런 것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뭐 말 그대로
지방자치의 목적이 우리 지방의 일정한 그 자율적인 통치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이제 뭐 당당하게 맞서서 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국가 기능 확대에 따른 관료화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중앙정부 교체에 따른 국정 혼란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내년에 어, 대통령 선거가 있기는 하지만 작년에는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요. 이제 선거 전후로 해가지고는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국가 운영이 좀 이완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그 이완되는 그 혼란을 방지하는 기능을 어, 수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행정적인 측면을 놓고 볼까요? 뭐 다양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당연히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두 번째, 정책의 지역적 실험을 통해서 전국적 실시에 따른 시행착오를 방지한다. 이제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죠.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범 사업들을 전국 253개 자치단체한테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2021년도에 문화유적 발굴 사업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을 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뭐각 도마다 경기도다, 뭐 전라도다 이런 식으로 경기도다, 전라도다 이런 데에서 시범으로 한 개 지자체 정도 선정을 받아가지고 아마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가지고 뭐 문화재 발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심 있는 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겠죠. 선정되면은 올해 한 해 딱 해보니까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그를 확대할지 여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좀 처음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담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런 얘기를 좀 들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게 모든 뭐 지시하고 명령하듯이 이렇게 행정을 집행을 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나눠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의 부하가 좀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보다 더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효율성도 높아지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 공공부문의 행정 서비스, 행정 사무를 대략 한 5천 가지 정도로 좀 제가 알고 있는데요. 5천 가지 중에 전적으로 그 지금 지방자치 단체한테 위임되어 있는 사무는 불과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다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지방자치 운동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행정사무와 관련한 권한을 지방정부한테 이제 좀 많이 위임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담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역 안에서 여러 분야의 행정을 펼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뭐 행정이라고 한다면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굉장히 많을 텐데 어쨌든 그러한 다양한 분야의 행정을 펼침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어 왔었던 정통적인 의미의 행정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분야의 행정 서비스가 또 나타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없던 뭐 일들이 최근에 이제 일반화됐다라든지 코로나 같은 경우에 어디 뭐 2019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코로나 혹은 뭐 전염병에 대한 그 감염병에 대한 대책들이 상대적으로 좀 미미하거나 아니면 없었을 수가 있겠죠.
대부분 다 그냥 뭐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알아서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지난해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전염병 관리, 이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스럽게 이렇게 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예전에 없던 그 전염병 관련된 행정 서비스 이런 것들이 새롭게 이제 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통적인 그 행정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행정 서비스까지 이제 펼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복리를 최대화한다 것을 어, 또 하나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회적 측면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다wen적 사회로서의 이행을 촉진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이 예,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원주의를 기본 사상으로 갖고 있죠. 말 그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 그 국민들이 주인인 에, 정치 제도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제각각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다원화된 사회의 기본적인 그 운영 원리가 민주주의 제도인데 이 민주주의 제도 로서의 다원화된 사회를 좀 더 실현할 수 있는 얼마나 충분히 실현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사회적 측면에 있어서의 다원적 사회로서의 이행을 촉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럼 뭐 지방자치제도는 그러면 어, 뭐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곳에는 지방자치가 없느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뭐 조금 다를 수는 있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사회주의 국가이지만은 거기에는 지금 땅이 우리 대한민국 면적의 100배 정도 되죠.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다음에 거기 성이 몇 개죠? 성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긴 무슨 뭐 상서성이니 뭐 신난성이니 해가지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자치성이죠. 우리나라를 치자면은 이제 각 도가 될 텐데 그 도마다 그 성마다의 자치권이 굉장히 또 나름대로 있습니다. 거기 역시 그렇기 때문에 그 성주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죠? 아무튼 그 성에 뭐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뭐 도지사, 뭐 서울시장 뭐 이런 사람들일 텐데 그런 성의 그 서기 예, 예. 서기가 이제 제일 최고 그 행정수장인데 나름대로 그 다양하게 행정을 서비스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적인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그 거기는 지방자치 이냐 아니냐 이런 거가 좀 고민이 되겠죠. 그런데 뭐 지방자치이면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지방자치라 하면은 자치의 의미는 즉 그 주민들이 스스로 통치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스스로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치해줄 대상을 선거를 통해 가지고 선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방자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민주주의에서는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당제, 즉 다원주의가 반영된 의미에 있어서의 정치제도 그리고 선거제도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으면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지방자치라고 했을 때의 자치는 스스로 통치한다라고 했을 때 스스로 통치를 하는 측면에서의 뭐 시장을 선출을 한다든지 뭐 도지사를 선출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선출을 하지를 않죠. 중앙정부에서 그 옛날에 우리 민주화되기 전처럼 지방 성주를 임명을 해서 내려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임명된 그 뭐 행정 서비스 최고 청주가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 성의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 조선 말처럼
부정부패, 가렴주구의 역할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다원화된 사회가 아니고, 다음에 또 다당제에 의한, 주민에 의한, 어, 이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 엄밀한 의미에서 있어서의 지방자치는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은 첫 번째 각 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조건 및 공동체의 특성을 반영해서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보다 다원적 사회를 형성한다. 두 번째,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이 상호 역할 및 경쟁을 촉발시킴으로 인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성되는 사회를 형성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다양한 이해관계, 즉 이런 걸 이제 지역 내 현안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지역 현안을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어, 저마다 입장이 다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김포의 경우에는 최근에 뭐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을 뭐 정치권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좀 이끌어내자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을 하자라고 하는 데에서는 김포 시민 50만 명 전부 다가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연장을 할 거냐? 김포 지역 내에서 어디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김포 초입이냐 혹은 중간이냐 혹은 끝까지냐? 그런 노선과 관련해 가지고 또 저마다 다양하게 의견들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그 다양한 이견들을 조정을 하는 측면에서의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경제적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는 예전처럼 중앙에서 무조건 국가 주도의 대량 생산과 전국적인 산업 육성으로 하는 경제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별 특화된 사업 그리고 다양화된 산업 정책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로컬 푸드니 그래가지고 그 로컬 푸드라고 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들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소비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러한 것들도 그 해당 지역 내에 그 다음에 지역화폐 요즘 뭐, 재난기본소득 이것 때문에 많이 논란도 되고 있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그 설 전에 지급하겠다 그래가지고 경기도 지역화폐를 뭐 1인당 10만 원인가요? 이렇게 좀 지급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것을 지급을 해가지고 경기도 내에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지역화폐, 경기도의 지역화폐를 가지고 서울이나 부산, 울산 같은 데 가서 쓸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해당 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 있어서의 경제적 목적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국가 주도의 획일적인 행정 서비스가 아닌 지역 주민의 선호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보다 좀 다양화된 그 경제적 효과들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즉, 그 지방의 어떤 특색 있는 산업들이 거꾸로 이제는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의 지방자치의 경제적 측면들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2시 5분인데요. 오늘 수업은 여기 이상과처럼 지방자치의 목적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비롯해가지고 목요일 날 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들 오늘 수업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있다.